네, 봉욱 변호사님께서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봉욱 김앤장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30분 시간을 할애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ESG 법률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ESG 법률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오전 세션에서도 발표가 있으셨고 또 우리 김태훈 부장검사님께서 저 이후에도 또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은 저는 검찰에 27년간 근무를 하고 3년 전에 퇴임해서 변호사로 있습니다. 검찰에서 있는 동안은 한 절반 정도는 수사 파트에 있고 절반 정도는 형사 정책 파트에 있었습니다. 수사는 주로 대기업 수사, 또 금융증권 파트, 기업 수사, 경제 쪽 수사를 했고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의 부장검사로서 근무하면서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님 사건, 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 사건, 론스타 사건 수사가 있었고요. 서울 서주부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을 때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 사건, 또 태강그룹의 이호진 회장님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정권 조사 1부장으로 있을 때 재벌 2, 3세 분들의 그 주가 조작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오전에 울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울산 검사장으로서도 2014년,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울산에 부임할 때만 해도 공단 지역이니까 상당한 공해가 있을 거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태화강이 예전에 3급수에서 1급수로 바뀌어서 연어대가 올라오는 모습도 눈으로 직접 보고 수달이 사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형사정책 파트에는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예방 파트,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법무실장으로서도 고민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경험했던 경험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이 바라보는 법률 리스크와 ESG 법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무조사도 있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 형사처벌, 검찰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로서 검찰 수사 어떤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앞으로 우리 이 대기업뿐만 아니고 여러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들이 다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시는데요. 세계로 가는 기업 준법이 생명이다라는 부분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법률 리스크 그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사로서 퇴임한 후에는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방 차원에서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CEO분들하고 또 컴플라이언스 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고민 나눈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갈등, 여러 사고, 사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이 바라보는 법률 리스크 가장 참 세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정주영 전 명예회장님이신데요. 기업인이 바라보는 법과 권력 관련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에 직접 써주신 내용인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나라의 지나간 권력들은 무분별, 무경우, 무경험이 대부분이었다. 나라는 산으로 가든 말든 자기네들끼리의 세력 다툼밖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걸핏하면 세무조사에, 걸핏하면 잡아놓고 또한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 정치 자금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섭기는 엄청나게 무서웠다라고 이게 말씀하시기도 참 쉽지 않으신 내용인데
책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신 거 보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법, 리스크, 권력 이런 부분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부정부패에 관련해서는 그 전에 낸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에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 각 단계 사이사이에 끼어들면 기업은 간단히 부실해져 버린다. 현장 직원들의 자세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청업자 역시 적당히 떼어 넘기려 들 것이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당당하게 단속도 할 수 없고 결과는 부실공사다. 깨끗해야지 발전한다 라는 말씀하시고요. 이건희 회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 테크윈 사건이 2011년도에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제 경로한 상황에서 감사 시스템이 그때 새롭게 구축이 되고 결국 이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는 아예 팔아버리는 그런 강수까지도 두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와의 인수에 대해서 아주 방산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관련해서 부활을 닥달해서 부정의 길로 입학시킨 상사가 최악이다. 당시에 이제 상사 연급으로 향응 접대 골프가 있었고 또 낮에 상사 따라 사우나 가기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퇴임 후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2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검찰에서 퇴임하고 얼마 안 되던 상황이라서 제가 과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또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삼성에서 CEO까지 쭉 하고 나오신 분하고 현직에 계신 분 몇 분한테 말씀을 간단히 드려봤습니다. 과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는지, 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했는데 그분들께서 꼭 좀 참여해서 같이 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삼성도 정말 이제는 변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또 구속도 2차례 총수가 되시기도 했고, 또 총수 외에도 임원급으로 구속된 사람이 10명에 가깝게 됐다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는 말씀 듣고 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 그때 현장에서 느끼는 이 법률 리스크, 또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ESG 관련해서 법규 및 리스크 부분은 오전에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간단히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준칙, 또 회사 정책, 법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트로가 있고 또 회사 정책이 있고 법률까지 있는데요. 환경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 여러 환경 관련 법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법이 위반하면은 형사처벌까지 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관련해서도 제일 중요한 헌법, 또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자영인 고용법,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등등 해서 사회 관련된 법도 대한민국의 많은 법들이 대부분 소셜, 사회에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 금융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 관련해서도 오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허위 이 공시라든가 또 과장된 표시 광고들 이제 많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게 돈을 빌릴 때 어느 정도 과장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자본거래법에 보면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또 죄명이 있어서 너무 과도한 과장이나 과도한 거짓이라고 되면은 거래 자체가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ESG 이슈 각 산업별로 다 또 중점되는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이나 제약회사, 건설업 이쪽에서는 제조하는 물건, 또 제조하는 건축물의 안전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보통신 산업이라든가 금융업 이런 쪽에서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의 안전성, 정보의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SG 이게 법률 관련해서 이미 이제 소송 리스크까지도 걸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례하고 캐나다 사례인데요. 네덜란드에서도 정유회사가 탄소를 약속보다 훨씬 많이 과다하게 배출했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45% 줄여라라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캐나다에서도 또 문제가 됐는데 이 광산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이 국제관습법을 위반해서 불법 행위를 하였다라고 해서 모회사 책임을 주장해서 이 사안도 거의 책임이 인정되는 분위기로 가서 합의금을 지불하고 종결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는 단순히 지켜야 할 약속을 넘어서서 이제 법률 단계, 또 법률 리스크 단계, 이게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또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학계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부분을 또 관심을 갖게 되시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미국과 영국의 면책 요건 관련한 부분인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양형 기준에 나오는 건데요. 역시 어디나 경영진의 확고한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신념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만들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그런 조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뇌물 방지 정책을 제대로 갖췄느냐 관련해서 노력이 얼만큼 됐었고, 또 관련해서 실사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감독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런 조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개인의 문제를 삼지만은 법인 자체 또는 경영인 전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판결인데 오전에 그 사회이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된 그런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사회이사로서 보고도 못 받았다, 정말 몰랐다, 그러면 면책을 다 당했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건설업체에서 담합을 한 사안이었는데요. 당연히 실무자들이 담합하는 부분을 사회이사한테 얘기를 안 했죠.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그런데도 처음으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은 책임을 물었던 그런 판결입니다. 물었던 이유는 건설회사 같으면은 담합이 늘상 있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사회이사분들도 최소한 그걸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을 기울였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첫 번째 케이스가 됐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손해액이 282억의 과징금이었는데요. 이걸 다 물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사회이사는 그야말로 제대로 잘 못 챙겼다는 부분이니까 2%가 안 되는 약 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그런 판결입니다. 이 판결 때문에 사회이사 되실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있으신 걸로 말씀 들은 바도 있습니다. 네, 입장이 예전에는 몰랐으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몰랐더라도 왜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반부패 드라이브 관련해서 미국, 영국,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ESG 리스크 차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반덤핑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어느덧 이제 깨끗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잣대를 대기 시작해서 관련해서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사안들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경복 변호사님이라고 예전에 김앤장의 변호사로 계시다가 나오셔서 반부패
관련된 기업을 별도로 창업하셨던 분이 쓰신 책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96년에서 2011년도까지 뭐 약 한 15년 사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 법무부에 냈던 벌금 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뭐 벌금이 1.3천억이니까 관련돼서 손해배상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액수고요. 그 이후에 뭐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 과징금 이런 부분을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ESG, 특히 이제 S나 G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을 텐데요. 기업을 하시다 보면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 임원 어느 분이 회장님, 사실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네, 또 협력사로부터 사실은 모 과장한테 계속 리베이트 주고 있었는데 요새 왜 주는데 왜 반대급부는 별로 없는지 불만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고객 정보가 또 해킹당해서 대량 유출된 사태, 또 회사 내 성희롱, 성추행, 갑질 문제가 언론 보도됐을 때, 네, 최근에 보면은 중소기업, 대기업 할 거 없이 성희롱 문제, 또 갑질 문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주 공통적이고요. 뭐 관공서도 그렇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미투 사건에 시발이 됐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과연 회사 내에서 이런 사안이 있는지 설문조사도 익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노조 파업 중 물리적 충돌로 다수 부상재가 발생했을 때, 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넌지시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검찰 수사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 가장 강한 리스크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5년간의 기업 범죄 상황 보면은 정부가 바뀌면서 양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돈에 얽힌, 비자금에 얽힌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연차 회장 정관계 불법 자금 제공 사건, 또 이건희 회장의 삼성 계열사 사건, 김승혜 화나그룹 비자금 사건, 이호진 태광그룹 사건, 담철건 오리온그룹, 박창구 김호 석유화학 사건, SK그룹 사건, 저축은행 로비 사건 해서 당시만 해도 비자금 사건들이 가장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현대차의 불법 파견 사건이라든가 물론 롯데그룹이라든가 조선업계 납품 비리 사건도 있었고 탈세 사건도 있고 그런데요. 또 담합 사건, 또 원자력 발전소의 납품 비리 사건, 또 KT 회장 배임 사건 해서 상대적으로는 비자금 관련된 사건들이 반 정도로 줄어들고 그 외에 공정거래라든가 또 각종 불법 파견 사건 이런 노동 사건들이 조금씩 발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최순실 정유라 사건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조와의 전략문건 및 노조와의 의혹 사건, 이 사건으로도 삼성 임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구속됐던 사안이고요. 또 미스터 피자, 치즈 통행세 등 불공정 거래 사건, 갑질 논란 이런 쪽으로 이제 사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채용 비리 사건도 많았고요. 분식회계, 또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영균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새롭게 생기고요. 또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 또 웹하드 업체의 갑질 폭행 사건, 동물학대 사건 해서 관심 분야가 점점 이제 선진국에 가깝게 비자금보다도 갑질이라든가 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업 부패,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파트가 활발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룰 오브 로를 강조하고 있어서 노사 양쪽의 불법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특히 이제 노조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기업 오너가 기소가 돼서 지난주에는 어느 제강 업체의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아서
현장에서 구속됐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큰 사안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처벌 당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다라는 공감대도 형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갑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개인의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SNS에 또 공표가 되면서 기업 전체를 뿌리째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안들이 이제 내부 고발에 의해서 문제가 됩니다. 공익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공익 고발이 된 건수가 40만 건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540만 건으로 그래서 아마 공익신고자가 540만 건이라는 건 참 엄청 많은 사안이고요. 특히 공익보호자를 위한 고발뿐만 아니고 각종 뭐 사기죄라든가 형사 고발 사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기 또 횡령, 배임, 플러스 위증, 무고까지 해서 뭐 옆에 있는 일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증 무고 사건이 뭐 1년에 뭐 20건, 30건 정도, 100건 안쪽이라면은 우리는 2,000건, 3,000건 해서 뭐 100배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안들이 불거지면은 한편으로는 인권을 또 보장하는 수사가 돼야 되고요. 검찰청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 됩니다. 예전에 검찰청에서 조사받던 조직폭력배가 맞아서 사망했던 사건도 있어서 그 이후로는 뭐 밤샘 수사가 아예 금지가 되고 또 조사받을 때는 대부분 변호사가 이제 참여해서 조사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수사를 밝혀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청 문 닫아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여러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어떻게 쫓을 것인지 검사는 검사대로 힘들고 또 언론에 계신 분들도 두 가지 관점에서 늘 지켜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결정하되 사건 관계인과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배려를 해야지 수사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수사 방향도 바뀌고 있는 게요. 예전에는 사람을 불러서 48시간 동안 밤샘 수사하는 게 제일 큰 과학 수사였습니다. 네. 제가 평검사로 있을 때 아침에 운동 가시는 분 잠깐 뵙자고 검찰청으로 모셔와서 48시간 동안 밤샘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 또 아침, 점심, 저녁 6끼를 이제 같이 먹고 나면은 조사받는 분이 봉 검사님 지금 몇십 년째 6끼를 같이 먹었던 처음 먹게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대체로 뭐 두째 날 밤 새벽 한 2시쯤 되면은 대부분 다 자백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증거나 이런 내용들을 놓고 어디까지 인정을 하실 건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컨설팅식으로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밤샘 수사는 금지가 돼 있고요. 오히려 압수수색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학수사 압수수색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AI 인공지능 뭐 챗 GPT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는 저희가 스마트폰 개인이 다 쓰는 것처럼 AI 인공지능 로봇을 다 똑똑한 비서로 한 대씩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AI 로봇은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AI 로봇을 불러다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 AI 로봇을 조사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역시 AI 수사관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또는 묵비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는
절대로 우리 주인이 했던 얘기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묵비권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또 각종 그런 빅데이터들을 다 AI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활용할 것인지 여러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역할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초임 검사로 있었던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공안부가 가장 득세했다고 한다면은 최근 한 30년 동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쪽이 많이 활약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인권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또 기업이 점점 투명해지고 비자금 문화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형사부와 공판부 역할이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도 이제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약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산업안전 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1년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던 시절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이 아무리 사망해도 언론 보도에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분의 근로자가 사망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분개하고, 또 강남역에서 있었던 한 분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모든 여성들이 분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생명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20명, 30명, 100명이 넘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제도, 거기에 걸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기업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는데요. 일부 기업은 민방위 훈련하듯이 압수수색 대비 훈련한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러다가 중요 자료 폐기, 은닉한 게 다 증거인멸죄로 구속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조선일보에 났던 사안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들이 닥치니까 50분 동안 바로 이제 관리원이 막는 새에 CCTV에 PC를 바꾸고 자료를 폐기한 게 이제 다 나왔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제 삼성 내부 회의에선 비상사태 대처 잘했다라고 칭찬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났는데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이건희 회장의 진노해서 관용 없이 엄중 처벌하라 해서 오히려 엄정하게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한국재벌 일 터지면 휠체어로 탈출한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많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런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한국의 부패 이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외국 기업 수사 사례인데요. 중앙지검에서 금융조사 수사부장으로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세계 4대 투자은행의 한국 지점에 상무를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미국에 있는 본사의 그 총회장이 아시아 태평양의 법률 담당 총책임자 플러스 변호사 한 분을 저희 부장검사실로 보내왔습니다. 자기네 임원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가지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는 엄벌하되 법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었고요. 3가지 약속을 한 게,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즉각적인 사과 발표하겠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세 번째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재발 방지 대책 발표하겠다 하는 거였고요. 실제로 바로 3가지 약속을 제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걸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벤치마킹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 없이 개인 구속 기소로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준법 생명 관련해서는 이미 오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말씀이 새로 나왔고요. 네, ESG 경영 열풍 관련해서 저도 환경재단하고 매일경제신문이 같이 한
ESG 포럼의 일기로서 참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나라 대기업체의 CEO분들이 다 오셔서 가치를 말씀 나눴는데요. 근데 두 가지 당연히 말씀 있으셨죠.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이제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아젠다 설정해 놓고 수출 통제를 하고 무역 장벽을 세우는데 안 따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겠는가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더 많이 말씀하셨던 분들은 역시 이 부분은 서구 국가의 사다리 걷어차기다. 유럽만 해도 이미 탄소 중립적으로 많이 실천을 해놓고 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우리라든가 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잣대를 얘기하는 거는 다 올라가는 다음에 사다리를 걷어찬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 느낀 게 이제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쫓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타적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긴 호흡의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Build to Last,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데요. 이게 100년 이상 가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한 기업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 뭐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어가 아니고 엔드를 추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윤 추구를 초월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 이윤을 추구하고 또 장기적 안목에 투자를 하면서도 단기 업적을 요구하고 변함없는 핵심이 이념이 있는데 보면 또 활기찬 변화가 있는, 그래서 준법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아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두 마리 토끼가 양쪽으로 하는데 그걸 쫓기 어려운데 쫓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상황입니다. 뭐 독일 지멘스사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였는데 2006년도에 부패 스캔들이 발생해서 비자금 약 7천억 원을 마련해서 전 세계 기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돈을 뿌렸던 상황인데, 이후에 이제 최고 경영진 다 바꾸고 준법 책임자제, 내부 고발 한 라인 새롭게 완전히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시 포브스지에서 확인한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다시 탈바꿈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겠냐? 이제 방법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문제인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최고 경영자의 의지. 네, 그래서 제가 뭐 칼럼에서는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라는 프랑스의 이제 격언이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역시 변화를 끌고 가는 힘도 머리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플러스에서는 내부 인력 양성 플러스 준법 전문가의 외부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로펌에 들어와서 그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도 하지만은 사전 예방 또 시스템 구축 쪽으로 일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점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는 걸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업 차원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외부 ESG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리더 역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선 머리부터 썩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머리 역할인데, 머리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변화의 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SNS 권력자 등장으로 새로운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언론 보도에만 안 났으면 끝났지만은 이제는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전 국가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새로운 리스크 시대가 발생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기술 패권 전쟁 시대입니다. 미중, 미국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어마어마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또 남북 간의 북핵, 북한 인권 문제 있어서 이 외교, 무역 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생존의 문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게요. 지금 이제 2%대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1%대로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경제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여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 소송 폭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리티게이션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갈등, 분쟁, 소송, 범죄가 증가하는 대부분의 저성장 국가에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계속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더라도 좋다, 이쪽 해라, 나는 더 좋은 분야 가서 하겠다 하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근데 저성장 시대 되면은 내 거를 지켜야 됩니다. 내 걸 지키지 못하면은 나 스스로가 이제 몰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 간의 각종 소송 또 형사 고소 최근 10년 사이에 4배, 5배가 늘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요. 네, 관련해서는 리더의 그 미래 예측력 또 리스크를 감지해내는 통찰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After Crisis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Rise and Fall of Nations로 되어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루치르 사르마라는 최고 글로벌 전략가가 쓴 책인데 아주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근데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여행 갔는데 아프리카 조금 부족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 정글로 너 가서 일주일 있어라. 그럼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봐라. 했더니 일주일 후에 아버지 코끼리 울음소리도 들었고요. 사자 울음소리 들었습니다. 잘했다. 더 있어봐라. 하니까 열흘 정도 더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는 뱀이 스르륵 다가오는 소리도 들었고 나비가 날개짓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니까 잘했어. 근데 아직도 멀었다. 정말 위험한 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게 정말 위험한 거다. 그거 볼 때까지 계속 있어라 라고 정글에서 더 살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이런 위험을 과연 어떻게 리더로서 포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 변화의 조짐, 시대의 흐름, 숨겨진 진실, 또 사람의 마음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참 문제고요. 검사도 그렇습니다. 500만 건 넘는 제보들이 다 들어왔을 때 과연 뭘 수사할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냐. 이 수사를 했다가 헛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래서 선별을 잘해야 되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의뢰 받았을 때 이 사건이 과연 어디로 발전할 것이냐, 어느 정도 마감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지 않으면 완전히 잘못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뭘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라는 게 늘 문제가 됩니다. 그 고민을 제가 또 하게 된 거는 대기업의 임원진들 상대로 해서 이런 준법 강연을 하게 됐는데 다 마치고 나서 부사장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통찰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통찰력은 어떻게 기를 건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질문을 받고 이제 칼럼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우물은 깊게 파되 그 외에 우물박 세상에 대해서도 넓게 아는 양쪽이 다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 그러면 역시 겸손한 게 참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겸손해야지 다른 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잘라버리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제 묻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과연 어떻게 예방할 거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응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직접 느끼신 우리 정주영 회장님 사소한 일부터 정직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누구를 찾는데 자리에 없으면 되게 회사 일로 어느 관청에 갔다고 한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 없어서 그제서야 결근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면서 사소한 부정, 사소한 거짓말부터 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자. 똑같은 말씀을
이건희 회장께서도 얘기를 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부정이 모여서 조직을 흔든다. 그걸 뿌리치는 문화를 만들자. 뭐 비슷하게 이제 이병철 회장도 늘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이 부르는 게 이제 사장 임원뿐만 아니고 중간 간부, 과장이나 직원들도 불러서 1대1로 늘 물어본 게 어떻게 생각하냐,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바로 와 그라노 하고 이제 사투리로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뭐 웃잘 끼고 어떻게 할 건가 뭐 이걸 이제 딱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일어나려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되노 하고 이제 또 뭘 해야 될지 이제 물어보는 그 4단계 질문법이 아주 유명했다고 하고요. 네. 관련해서 뭐 위기를 헤쳐나가는 리더의 질문법 해서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세종대왕께서도 그렇게 많이 질문했다 그러고요. 뭐 집현전 학자뿐만 아니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농부들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문어농부 하셨다라는 얘기가 세종실록에 있고요. 현장의 여러 목소리들, 그 인텔의 그루 역할을 했던 앤드루 그루브 회장도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살아남는 나의 비결은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부러칠 수 있는 용기라는 주제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고요. 또 이런 투명한 시대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설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설명이 가능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법률가의 역할 관련해서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께서 사법시험을 1차 시험을 실제 보셨습니다. 쌀 장사 그 쌀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1년 공부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제 낙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평생 말씀하신 게, 그래도 내가 뭐 소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평생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법률 공부를 혼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를 덜 당했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률가의 역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와 있을 때도 그렇고 고민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믿고 얘기할 수 있는 법률가 1명 또는 2분 정도는 반드시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는 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얘기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자기 일이 되면 법률 전문가하고 얘기를 못 합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결국 골마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고 로펌을 찾아오시는 분들 뵈면은 너무 안타깝죠. 이게 석 달 전에만 오셨으면은 훨씬 작게 더 마무리가 잘 됐을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커져서 이제 막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통찰력이 다 있으신 분들에서 이것 조금 조짐이 좀 안 좋은데 하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 한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셔서 그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률가의 역할 중에서는 직원할 수 있는데 신뢰관계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준법 경영을 위한 과제 검토 관련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여러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발생 원인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래서 특히 이제 레드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할 때는 1대1 포커스 인터뷰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그동안의 경영상 조치 분석도 필요하지만 인사 시스템, 또 관련해서 준법 지수를 만든다든가 오피니언 보드를 구성하는 거, 또 워크숍을 하고 기업 헌법, 여러 이제 시스템들 실제로 이제 구축이 된 바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민형사 사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뭐 민영사상, 공정거래, 조세사건, 검찰 수사 있는데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대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뭐 열방적인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김현장에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 문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해서도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외에도 기업의 뭐 맞춤형으로 해서 어떤 리스크가 많이 있을지 분석해서 예방 조치하는 거, 당연히 이제 많이 요새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고요. 뭐 법률가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관련해서는 뭐 제대로 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과학, 또 ESG, 또 뭐 규범과 표준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분쟁과 갈등을 풀뿌리기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당연히 국가 간 분쟁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뭐 ESG 관련해서도 국내 문제가 아니고 해외 이슈까지 되는데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AI가 할 수 없는 부분, 각종 데이터라든가 또 각종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고민을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사람 법률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지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중용에 보면은 범사 예증립이고 불예즉 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해서 준비하면은 살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몰락할 수 있다. 기업에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해야 되는데요. 뭐 긴급 상황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필요가 되는데 관련해서는 요 법률 전문가 역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상황별로 위기 대응팀을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관련해서는 요 법률 전문가 역시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이런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법률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법률가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걸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거 확보해서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뭐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는 외부에 대한 논리적 감성적 설득도 중요한데요. 근데 많이 놓치는 경우가 요 내부 직원들 간의 정보 공유입니다. 하다 보면은 외부에는 많이 활동을 합니다. 언론에도 설명을 하고 국회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법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활동하는데 오히려 내부 직원들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내부 직원들이 소외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사안인데 내가 이걸 신문 보고 알아야 되나?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데 이건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질문들이 또 불만들이 쌓이게 되면 그런 게 오히려 바깥으로 터져나가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챙기기 이전에 내부를 먼저 잘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가 된 것처럼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법원 검찰청만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직원분들, 주주, 소비자, 유관업체, 시민단체, 언론, SNS, 각 정부 기관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해야 돼서 한 10년, 20년 전에 이 법률 리스크보다도 지금은 뭐 5배, 10배가 더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거는 더 많아질 것이고 또
그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법률가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뜻깊은 기조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이 아니면, 그리고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현장에서 그 켜켜이 쌓으신 고민을 통해서 나온 통찰이 그대로 묻어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개회식을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문국현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막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국제 전기차 엑스포 공동조직위원회 위원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전기차 엑스포에 오셨는데 건물이 같지 않아서 좀 죄송한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의 한 240, 50개 세션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다보스는 대개 90분짜리가 300개인데 저희는 4시간짜리가 250개 가까이 되고요. 그 전시가 또 한 200여 개 되다가 보니까 막 해군본부에서도 하고 ICC에서도 하고 부영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막 흩어져서 하는 게 다보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ESG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데 저는 그 우리 강산 푸르게를 40년 전에 할 때도 누가 도움을 주실 분이 없을까 그랬는데 오늘 지금 김현장에서 오신 변호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10년간을 벌금을 내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서 대통령령으로 기업도 나라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기 땅에 심지 않는 거를 허용을 받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수많은 그 전산을 84년에 도입을 해서 77년에 도입을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부가세가 77년 7월에 되면서 저희 마그네틱 테이프 대신에 철인을 한 종이 부가세 증표를 국세청에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데 몇 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고요. ESG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다보스에 많이 다니고 또 글로벌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ESG 학회를 20년 전에 이제 ESG 이 협회죠. 그래서 13명이 이제 한국 CEO 클럽에서 이 ESG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13명이 이제 CEO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안중근 기념관에서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50명 됐나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께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좀 기업인들 좀 같이 한꺼번에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뜻은 좋으신데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초대하시면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제네바에서 이제 기업인 초청 대회를 했습니다. 크게 했죠. 그래서 글로벌 컴팩트가 1000명 단위에서 갑자기 10,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계기를 반기문 총장이 만드셨고 반기문 총장이 유엔자를 붙여서 그 이전에는 그냥 단순 글로벌 컴팩으로 불리던 것을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으로 했는데 대가를 아주 호되게 치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워싱 문제라든가 허위 문제로 축출당해야만 했거든요. 그 기업도 숨어였지만 유엔도 숨어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또 ISO 26000을 저희가 통과시키는데 정말 오랜 세월 준비해서 한 거고 ISO 14000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을 보낸 건데 지금 13년이 지난 오늘날 ISO 26000에 대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팽개쳐버린 느낌이거든요. 뭔가 새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만 보이지 4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새 것을 찾아다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 500여 개 이 윤경 ESG 포럼에 있는 500여 개 기업은 아직까지 검찰이 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학회만 하시지 말고 기업인들의 CEO 모임과 힘을 합하시면은 세상을 바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지금 500명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지금은 5,000명, 5만 개 기업도 밖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그 의지가 지난 20년 벌금을 내면서라도 나무 심은 건 지금 40년 됐고요. 벌금을 내면서라도 나무를 심고 벌금을 내면서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벌금을 내면서라도 4조 2교대 경영을 통해서 직장에서의 평생 학습이라는 것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았거든요. 함께 가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뭘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전 세계가 디커플링 되고 한국의 엄청난 위기이자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생기는 절대절명의 찬스인데 여기에 ES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간 존중에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존중하고 경영자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투명하게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면은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독차지했던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모든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5년 사이에 중국이 가져간 거가 매년 지금은 16조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그중에 매년 4조 달러가 수출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고 경제사회 환경이 재편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동맹의 가치를 ESG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를 감사드리면서요. CEO가 앞장만 서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투명해야만 됩니다. 회사가 100번을 털어도 나올 게 유한 킴버리와 유한 양행을 100번을 털어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100번을 털어도 문제가 없는 노사분규가 그렇게 심한 데서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결국은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게 시스템으로 안 가고 문화로 안 가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한 자료의 완벽성 그리고 경영자들이 절대 회사 돈 안 쓰고 이러지 않는 한은 전 세계에서 인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ESG 문제는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 걸쳐서 시대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녹색 성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파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전파를 시켜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지고 빨리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워낙 경제 발전에 어떤 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ESG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혜구 이사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저도 올 때 좀 비행기가 연착이 됐었는데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